한없이 작고 평범해 보이는 것들 속에 때로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실처럼 가늘고 긴 모양의 음식 국수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요리사 캐놈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저는 아주 신비로운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That's our chow mein. I think I'll leave it to the experts.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길을 따라 한 그릇의 국수에 숨겨진 놀라운 문명의 비밀을 찾아낼까 합니다. 자, 그럼 떠나볼까요? 해마다 6월이면 중국 산시성의 들판은 거대한 불길에 휩싸입니다. 농부들이 봄밀 수확을 마친 평야에 들불을 놓기 때문이죠. 중국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밀농사가 시작된 것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부터입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밀은 쌀과 함께 13억 중국인의 가장 중요한 주식이 됐습니다. 중국인들이 밀을 주식으로 하면서 독창적인 음식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국수입니다. 그런데 이 기묘한 음식은 역사의 어느 순간부터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식탁에도 오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수수께끼가 숨어 있을까요? 이 가늘고 긴 음식을 도대체 누가 처음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 인류를 매혹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베이징의 한 식당입니다. 오늘날 중국에는 1200여 가지가 넘는 국수 요리가 존재합니다. 가지각색의 형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밀가루와 시금치를 섞어서 반죽을 만들었는데요. 기름을 바른 다음에 이렇게 쭉쭉 잡아당겨서 국수를 뽑고 있습니다. 중국인에게 있어 국수는 단순한 음식이라기보다는 신기한 놀이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면의 천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묘한 음식의 출생지도 이곳 중국이었을까요? 저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시간의 성벽을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We are here. 여기는 중국의 만리장성입니다. As you can see, 보시다시피 it's quite 올라오는데 힘이 꽤 드네요. huge 이 boulders 험한 산 밑에서부터 were brought up from the 바위들을 rugged 끌고 mountains 올라와 to build this 수천 wall 킬로미터에 달하는 thousands of 성벽을 쌓아 kilometers 올렸습니다. 이 거대한 장성은 북방의 이른바 야만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중국인들에게 이 장벽은 문명과 야만의 세계를 가르는 상징적인 경계이기도 했습니다. Our story 우리의 begins 이야기는 not from 문명의 세계 쪽이 아닌 civilized side of the 저 world. 멀리 야만의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중국의 서북쪽 끝, 신장 위구르 자치구. 그곳에는 끝없는 타클라막한 사막이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곳이란 이름처럼 끝을 알 수 없는 불모의 땅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역사적으로 동서 문명을 이었던 실크로드의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이 험한 길을 따라 목숨을 건 여행을 했습니다. 화염산. 오래전 중국인들은 이곳을 요괴들이 득실되는 전설의 땅으로 믿었습니다. 1991년 도로 공사를 하던 중 사람들은 이곳에서 놀랄만한 수수께끼의 물체를 발견합니다. 화염산 골짜기 아래 나 있는 30여 개의 구멍들. 직경 1.5m에서 2m가량의 구덩이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파여 있습니다. 그것은 자그마치 2500년 전 이곳에 살았던 고대인의 집단 묘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40대) 한 남자의 미이라. 극도로 건조한 기후 때문에 남자의 주검은 2500년이라는 시간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잘 보존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미라와 함께 묻혀있던 유물들 틈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2500년 전 그들이 먹었던 음식이었습니다. 미라의 부족들은 무엇을 먹었을까요? 첫 번째 그릇에 담긴 것은 구운 양고기입니다. 이것은 좁쌀입니다. 아직도 그 모양과 색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중원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던 밀로 만든 빵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을 흥분시킨 것은 바로 이 마지막 그릇에 있었습니다.
밀과 좁쌀을 섞어 만든 가늘고 긴 모양의 음식.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국수 유물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And I didn't know about these findings, so I think this is one of these findings I assume is in the sand or was in the sand of Central Asia. So to me this is almost a proof that the theory that the noodles and the long noodles as such came on the Silk, or what we call the Noodle Road now, from Central Asia further east to China. まあもしこれが麺に関係あるとしたら洗練される前のまあなんていうか祖先みたいなもんだということ。これは謎の食品と言っといた方がいいでしょうね。그로부터 1500년 후, 이 기묘한 음식은 지구 반대편 유럽 대륙에 등장합니다. 유럽 대륙은 수천 년 동안 아시아와 매우 다른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물론 음식 문화에 있어서도 매우 달랐죠. 미리 주식이었던 유럽인들의 식탁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은 오븐에 구운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10세기 무렵 중세 유럽의 빵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밀가루 음식이 돌연 나타납니다. 이 그림은 중세 유럽의 의학서에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빵과는 전혀 다른 모양을 한 한 음식이 등장합니다. 여기를 보면 한 여인이 반죽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인은 반죽을 뭔가 특이한 모양으로 뽑아 나무 틀에 널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죠. 이 그림은 중세시대 이탈리아인들이 먹던 파스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탈리아인들은 국수 모양의 음식을 만들게 됐을까요?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 섬. 이곳은 서양의 국수, 파스타의 최초 발생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지중해에서 건져 올린 신선한 홍합과 향긋한 올리브 오일로 맛을 낸 스파게티는 시칠리아의 대표적 파스타입니다. 매일 파스타를 먹어야 진짜 시칠리아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곳 사람들은 파스타를 하루도 빠짐없이 먹습니다. 1년 동안 시칠리아인 한 사람이 먹는 파스타 양은 약 44kg으로 세계 최고 수준. 이탈리아 다른 지역의 1.5배, 미국인의 9배의 파스타를 먹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19세기까지 유럽에서 파스타를 주로 먹었던 곳은 이탈리아 남부 지역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의 단서는 시칠리아의 수도 팔레르모의 한 오래된 성당에 있습니다.
11세기에 지어진 이 성당의 천장에서 사람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성당의 천장 벽은 일반적인 중세 교회와 달리 종유석 모양의 돌기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벽면에 그려진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림의 주인공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터번을 쓴 이슬람 교도들이었습니다. E poi attorno alle stelle ci sono delle iscrizioni in arabo cufico, quindi un arabo antico, tutte attorno ed è presente su ogni stella, quindi possiamo trovarle su tutte le stelle sul soffitto. 시칠리아 사람들은 왜 성당의 천장에 이슬람 교도의 얼굴을 그려 넣었을까요? 827년 아랍의 군대 1만 명이 시칠리아에 상륙합니다. 그로부터 200년 동안 시칠리아는 아그라비드 이슬람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죠. 이들과 파스타의 기원은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보들라이언 도서관. 이곳에는 중세 유럽 사회를 기록한 세계적인 희귀 자료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세계를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여흥이라는 긴 제목의 이 책은 아랍 지리학자 이드리시가 800년 전 시칠리아 왕의 명령으로 저술한 책입니다. 당시 유럽, 아프리카, 소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기록한 지리서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단 12권의 판본만이 남아있는 귀중한 중세 문헌입니다. 이 지리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지역은 바로 시칠리아. 우리가 주목한 것은 시칠리아에서 수출하고 있던 한 상품에 대한 대목인데요. 그는 트라비아에서는 수차 제분이 성행하고 있었고 이트리아를 만들어 세계로 수출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트리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And then he says that they did indeed make, he's very specific about it, al-Itria, which is, as you possibly know, has certainly been interpreted as a type of pasta that is rather thread-like. And he goes on to specify that it was supplied to, well, he in fact says, the entire world, in every direction, to every horizon. 이트리아라고 불렸던 실처럼 생긴 이 음식은 이후 시칠리아에서 이탈리아 전역으로 서서히 퍼져나갑니다. 학자들은 이트리아가 파스타의 최초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의 미각을 사로잡은 이탈리아 파스타의 원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800년 전 중세 이탈리아의 파스타는 어떤 형태였을까요? 이 그림 속의 두 여인이 의문의 답을 줄지도 모릅니다. 이 국수는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밀고 칼로 잘라 만들었습니다. 국수 모양이 일단 완성된 후 건조를 위해 나무 틀 위에 길게 늘어뜨려 놓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파스타가 건조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비밀의 통로를 통해 국수라는 새로운 조리법의 요리가
유럽의 주방에 돌연 출현할 수 있었을까요? 페르시아의 고대 도시 밤. 케르만주 사막 한가운데 지어진 이 성체는 동서 문명을 이었던 실크로드의 교역 도시였습니다. 한때 사막의 에메랄드로 불렸을 만큼 번창했던 이 도시의 거리엔 멀리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던 카라반 상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요. 실크로드를 오가던 카라반 상인들이 유럽에 전한 것이 비단만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트리아와 같은 동방의 음식 문화도 바로 이런 오아시스 도시의 주방을 거쳐 유럽의 식탁으로 전해졌다고 추정합니다. 실크로드는 국수의 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란에는 이트리아가 리슈타라는 국수로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리슈타는 페르시아어로 시를 의미합니다. 이란에서 이 국수는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먹는 특별한 요리인데 만드는 과정을 보면 800년 전 시칠리아에서처럼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보이지 않는 문명의 통로를 통해 국수가 동과 서를 이었던 것입니다. 국수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실로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밀을 재배한 것은 기원전 7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4000년경이 돼서야 처음으로 빵이 만들어지는데 납작한 모양이었죠. 기원전 3000년경부터 이집트인들이 발효빵, 우리가 먹는 부풀어진 빵을 굽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기에 중국인들은 밀을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서야 중국인들은 처음으로 분식을 시작합니다. 그 후 또 2000년이 지난 한나라 때 와서야 처음으로 국수에 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국수 미라가 발견됐던 중국 신장입니다. 국수를 처음 만들어 먹었던 최초의 인류는 누구였을까요? 그 질문의 열쇠는 신장 사막의 샤호허 무덤에서 발견된 바로 이 가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 가면의 주인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 무덤만을 남기고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왜 유난히 높은 코를 가진 이런 기괴한 모양의 가면을 만들었을까요? 얼마 전 학자들은 DNA 검사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它的整个造型你可以看出来呢，它就是凸显个大鼻子。这种大鼻子让我们可以想到，这小河墓地呢，它的人种，从体质人学家在现场观察是这个原始的欧罗巴人种，现在 DNA 的测定还正在做。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서쪽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인류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백인으로
푸른 초원을 찾아 이동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때 우크라이나 초원이나 시베리아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인구가 증가하면서 보다 넓은 초지를 찾아 동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장으로 이주해온 초기 이주민들은 양과 염소, 말 등을 키우며 유목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한 곳에 정착하면서 농사도 짓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모래바람만 가득한 열사의 땅에서 어떻게 유목과 농경이 가능했을까요? 이곳은 신장 사막 곳곳에서 발견되는 호양림입니다. 수천 년 전 말라 죽은 나무들이 묘비처럼 무리지어 서 있습니다. 호양림은 아주 오래전 이곳이 숲이 우거진 비옥했던 땅이었음을 보여주는 자연이 남긴 비석과 같은 것이죠. 여름 낮 기온이 영상 50도씨까지 오르는 신장의 황량한 계곡. 하지만 19세기까지도 신장의 건조지대 곳곳에 강이 흘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유럽계 부족들이 새로운 초원을 찾아 모여들던 당시 이곳은 계곡에 물이 흐르고 나무와 풀이 무성했다고 합니다. 그런 풍요로운 자연 환경 덕분에 초원의 부족들이 정착하여 경작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씨를 뿌린 작물은 다름 아닌 밀이었습니다. 이들 유럽계 유목민들이 가져온 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본거지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해진 밀은 인류 최초의 국수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최초의 국수 유물이 나왔던 화염산 수배시 유적의 집터. 这个是1992年我们和那墓地一起发掘的时候，挖完那个墓地，然后挖的这个遗址，挖出来一个房子。它有那个2间半房子，实际上靠西边这一间房子，那个是马槽，这养马的一个房子，底下有很多那个草啊、腐草料这一类东西。那边是人居住，后边是一个炕，前边有个灶，灶呢直接就通到那个半敞篷的房子，有个陶窑。 당시 생활상을 가늠해 봤을 때 이곳에서 꽤 많은 양의 밀을 수확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원의 한족들이 쌀과 좁쌀을 주식으로 먹었던 2500년 전, 이곳의 부족들은 이미 밀을 주식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축을 길렀던 덕분에 육식이 가능했고 수확한 밀로 빵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그 밀을 가지고 가늘고 긴 국수 모양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국수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최초의 국수는 매우 굵고 표면은 무척 거칠어 보입니다. 길이 역시 짧습니다. Ce sont des pâtes qui ont dû probablement être mises en forme par modelage, c'est-à-dire en frottant, puisqu'on voit bien ce sont des petits morceaux de pâte ronds à peu près, qui ont probablement été mis en forme comme ça. 국수의 가늘고 긴 모양. 이런 창의적인 디자인은 아무런 도구 없이 인간의 양손만으로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신장에는 이란 지역에서 이주해온 소수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타지크인입니다. 이들은 라그만이라고 불리는 국수를 만들어 먹습니다. 라그만을 만드는 데는 칼과 같은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손만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순식간에 매끄러운 모양의 국수가 됩니다. 면이 완성되면 바로 끓는 물에 넣어 익힙니다. 인류가 하필 하고 많은 모양 중에 가늘고 긴 디자인을 고수한 건 빨리 익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지크인은 이렇게 뽑은 국수 위에 양고기와 피망과 토마토를 볶아 고명으로 얹습니다. 이들에게 국수는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별식입니다. 부엌은 인류 문명의 가장 위대한 실험실이었습니다. 인류의 끊임없는 시행착오와 시도를 통해서 국수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더 가늘고 긴 국수를 먹으려는 인류의 욕망은 기발한 발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중국은 그런 실험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난 곳입니다. 중국 야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국수는 단연 수타면입니다. 대략 1000가지가 넘는 중국의 국수 요리 중에 수타면은 중국의 대표 국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밀가루 반죽을 손에 들고 흔들고 꼬아서 몇 차례 늘리는 과정을 반복하면 마술처럼 어느새 쫄깃쫄깃한 면이 만들어집니다. 원래 수타면은 국수의 고향으로 알려진 산시성을 비롯한 화북지방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자, 고속 촬영으로 본 수타 제면의 장면입니다. 열네 차례 내려치고 느리는 작업을 반복하면 면은 순식간에 16,000여 가닥까지 늘어납니다. 하지만 수타면의 마법 뒤에는 장인의 놀라운 기술 말고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의 단서는 아주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국수의 고향 산시성에 위치한 중국 최대의 석굴 사원인 윈강 석굴. 1500년 전 암벽을 깎아 만든 부귀 시대의 대표적인 불교 건축물입니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이 석굴은 예술적인 가치가 높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하죠. 그런데
현재 이곳은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석굴의 불상들이 급속도로 부식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습기가 많은 내부의 불상들은 얼굴을 알아보기 힘든 정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이 지역 지하수의 성분을 꼽습니다. 우린 인근 마을에 150년 된 우물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용을 하지 않는 우물에서 물을 뜨기 위해서는 30m가 넘는 우물 안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바닥에서도 또다시 수십 미터를 더 내려간 곳에 물이 보였습니다. 우린 곧바로 물의 산성도 측정에 들어갔습니다. 성분 검사에서 수소이온 농도 지수가 7 이상이면 알칼리성 물로 분류됩니다. 산시성뿐 아니라 화북지방의 많은 지하수들도 이 우물과 같이 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수타의 비밀은 반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밀가루에 소금 약간과 물을 넣고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것을 추가했는데요. 바로 이 가루를 물에 섞어서 더했습니다. 이 가루는 물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는데요. 그렇게 되면 반죽의 탄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수타면의 비밀은 바로 알칼리성 물이었습니다. 중국 화북지방의 알칼리성 물은 밀가루 반죽 과정에서 단백질인 글루텐의 활동을 극대화하여 엄청난 점성과 탄성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수타면의 마법은 중국 요리사의 창의력에 자연의 신비스러운 힘이 더해진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대도시는 밤에도 활기를 잃지 않고 불야성을 이룹니다. 초원의 유목민 부족이 처음 먹기 시작했던 음식인 국수가 수천 년 동안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저는 지금부터 800여 년 전 송나라의 수도 가이펑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가이펑의 인구는 무려 130만 명. 당시 런던의 인구가 10만 명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제무역도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 인구가 늘자 급속도로 많아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식당입니다. 카이펑 시민들은 24시간 문을 여는 식당에서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바로 국수였습니다. で都市が開くということはイコール人がたくさん集まる。でそこでいろんなものを食べるという職業も生む。要するに屋台の文化が始まります。でその屋台の文化の中で最も手っ取り早く食べられるのが麺なんです。 800년 전 사람들이 즐겨 먹었던 국수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당시 인기 국수는 양고기로 국물을 낸 암색 영양면.
꼭 생긴 게 이탈리아의 파스타 같은 이 요리는 세물료 기자로 마늘과 귤 껍질을 넣은 소스에 묻혔습니다. 이건 동피면이라고 중국 남쪽의 요리입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로 국물을 내서 아주 담백한 맛을 내는 국수입니다. 송대에 이르러 국수는 대중의 음식으로 자리 잡습니다. 누들로드는 이제 송나라에 유학 왔던 한 일본인 승려에 의해 일본으로 이어집니다. 일본의 후쿠이현 산중에 자리한 고찰 영평사. 이곳의 하루는 수행자들의 아침 청소로 시작됩니다. 군대 생활을 방불케 하는 절도 있는 생활 규율은 그 모두가 수행의 일부입니다. 송나라 때 일본으로 전해진 선종의 규율은 엄하기로 유명합니다. 청소 시간만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때는 식사 시간입니다. 영평사는 선종의 예법에 따라 음식을 만들고 먹는 전통을 중히 여기는 절입니다. 육식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으며 식사하는 동안 절대 소리를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이 선종의 식사 예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식사 메뉴는 좀 특별합니다. 국수입니다. 국수는 이 절에서 1년에 단 몇 차례 고된 수행이 끝난 후에 먹을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음식입니다. 미리 삶아둔 국수를 더운 물에 한번 담갔다 꺼내 표고버섯으로 우린 국물을 넣어 먹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광경은 그 다음에 펼쳐집니다. 국수를 먹을 때만은 소리내서 먹는 것이 허락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국수 공양은 고된 수행의 보상이자 해방의 시간입니다. 아주 짧은 승려들의 축제가 끝이 났습니다. 일본 불교에서 국수가 이처럼 각별한 의미를 갖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토의 천년고찰 동복사에서는 해마다 10월이면 아주 특별한 제사를 준비합니다. 제사 음식으로 준비하는 것은 아무 간을 하지 않은 삶은 국수입니다. 이름하여 소면공양, 국수를 올리는 제사입니다. 국수는 네모난 작은 그릇에 조금씩 나눠 담습니다. 망자가 한 입씩 먹기 좋게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소면공양을 받게 되는 이는
이 절을 창건한 효이치 국사입니다. 그는 송나라 때 중국으로부터 국수 만드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당시 국수는 신문물의 하나로 귀한 대접을 받았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麺そのものは、日常的に食べるものではなくて、皆様から我々に、修行ご苦労様または、栄養をつけてくださいといった時に供養されるものでありますので非常にご馳走という位置づけがあります。 국수의 전파를 지도 위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실크로드를 따라서 온 국수는 중국 중원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면의 문화는 꽃 피우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몽골, 한국, 일본으로 전파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까지 가죠. 결국 국수는 아시아 전역으로 전파되어 뿌리내리게 됩니다. 음식은 때로 민족의 이동에 따라 아주 새로운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중국 남부의 소수민족 다이족입니다. 이들은 매년 봄이면 몽골의 침입을 피해 목숨을 걸고 동남아시아로 이주하던 조상들의 뼈아픈 기억을 한판 경기로 기립니다. 동남아로 이주하기 전 다이족의 선조들은 중국 남부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곳은 중국의 가장 오래된 쌀 문화권 지역이었습니다. 중국 윈난에 살고 있는 다이족은 쌀을 주식으로 하지만 특별한 날엔 쌀로 국수를 해먹습니다. 이들의 쌀국수 미펀을 만드는 과정은 복잡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 마을 안악들이 다 같이 해야 하는 노동입니다. 쌀은 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이틀 이상 발효하여 빻고 찌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보통 사흘 정도 걸리는 작업이죠. 중국 남부의 쌀국수 만드는 법은 그대로 동남아에도 전해졌습니다. 18세기 태국 수안 파카드 궁전 벽화에도 쌀국수 만드는 법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윈난의 국수와 놀랄만치 흡사합니다. 태국의 시골 마을.
지금도 벽화와 똑같은 방식으로 국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점성을 극대화한 후에 구멍이 난 보자기에 싸서 뜨거운 물에 떨어뜨리는 것이 쌀국수 만들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가늘고 긴 국수를 먹겠다는 인류의 욕망과 수고가 만들어낸 창작품 쌀국수가 완성됩니다. 삶아진 국수 위에 숙주나물, 닭고기, 라임 등으로 맛을 낸 소스를 얹어 먹습니다. 이것이 태국의 대표 쌀국수 카놈친입니다. 가늘고 긴 음식을 만들어 먹겠다는 인간의 욕망은 참으로 다양한 국수를 만들어냅니다. 메밀이나 쌀처럼 점성이 약한 국물은 압출기란 도구를 발명해 국수를 뽑았습니다. 한국의 막국수나 냉면이 그렇고요. 쌀국수 역시 압출기를 이용해 면을 만듭니다. 이탈리아의 스파게티도 여기에 해당되죠. 반죽을 넓게 펴서 칼로 자르는 것은 국수를 만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한국의 칼국수, 일본의 우동이 대표적인 절면입니다. 그리고 아무 도구도 사용하지 않는 숯하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국수의 변신이야말로 2500년 장수의 비결이 아닐까요? 나는 다시 국수의 생명력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전 세계인의 식탁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국수는 그 어떤 재료와도 잘 어울린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재료가 굳이 아시아 것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죠. 전 세계로 뻗어나간 화교들의 식당에서는 국수의 이런 점을 이용합니다.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새로운 국수 요리를 만들었던 거죠. 국수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음식이 됐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수의 또 한 가지 매력. 그것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몇 가지 재료만 있으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되는 일품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눈 깜짝할 사이 차오면 한 그릇이 완성됐습니다. 일본 도쿄의 지하철역. 매일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 바쁘게 이동합니다. 가히 현대사회의 가공할 속도를 실감하게 하는 공간. 하루 21만여 명이 이용하는 우에노역. 미처 아침을 챙겨 먹지 못한 사람들이 식사를 해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국수바입니다.
주문해서 식사를 마치는 데까지 채 5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국수가 아주 훌륭한 패스트푸드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도 국수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았을까요? 자신들이 손으로 비벼 만든 그 거친 음식이 이토록 오래 이어질 거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까요? 2500년 전 그들의 주방에서 시작한 이 기묘한 음식이 세계인의 식탁에 오를 것이란 것을. 국수는 수천 년의 세월을 통해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누들로드는 이들의 위대한 창의성에 대한 끝없는 이야기입니다. 2009년 KBS 누들로드. 국수 한 가닥 속에 숨어있는 인류 문명의 미스테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 대륙과 시간을 넘나드는 인류 식문화 대탐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누들로드는 2009년 계속됩니다.